자, 계속 이어서 2단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에서는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은 수집하느냐, 라는 부분이었는데, 거기서의 중요한 이슈는 내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아니고 외부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법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빅데이터는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처리하는 것 플러스 외부에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끌고 와서 기업의 내부 정보와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은 더 잘 분석하고 있는지,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데이터 양이 급증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외부의 다양한 데이터 양들을.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데이터를 끌어잡아 갖고 오면은 어디다 저장할 거예요? 어디다 저장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저장하는 거가 또 이슈가 되겠죠. 기존에 있던 컴퓨터에 저장하는 분석 방법으로는 이렇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없고 처리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나온 기법들이 그러면 저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요하게 나온 것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하둡이라는 겁니다. 하둡. 그래서 수집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제 하둡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분산한다는 개념을 씁니다. 이제 분산을. 근데 이렇게 분산하는 저장 기술이 나오게 되면서 여기에 또 하나의 기술이 붙여지죠. 그게 무슨 기술이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는 클라우드 기술입니다. 클라우드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네. 클라우드라는 게 뭘 것 같아요? 클라우드는 뭐죠? 영어로 치면 구름. 구름이죠? 그래서 클라우드 표시하면 이렇게 구름 모양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구름에 뭐가 있어. 그런데 내 데이터를 거기다가 올려놓고 쓰면 거기에 다 연동돼서 쓰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뭐냐면 클라우드라는 거는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이메일 있죠. 이메일이라든가 여러분들 핸드폰 주소록 있죠. 핸드폰 주소록이 있는데 핸드폰 주소록을 내가 하다가 핸드폰이 바꿔서 내가 다시 리셋해야 되거나 핸드폰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들 핸드폰을 들고 그 가게에 가서 새로 바뀐 핸드폰에다가 옮겨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고, 그거는 이제 핸드폰에만 주소록이 저장돼 있죠. 그렇게 안 쓰는 사람이 또 있죠. 이제 저 같으면은 구글하고 연동이 돼서 구글 주소록을 쓰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내 컴퓨터 주소록과 핸드폰 주소록과 구글 클라우드 시스템 주소록이 같이 연동이 돼요. 그래서 한 군데서 수정이 되면 동시에 세 개가 다 바뀌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항상 싱크로나이즈 한다고 하는데 싱크가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항상 클라우드 시스템이라는 곳에 기본 정보들이 다 저장이 돼 있어서 내가 어떤 기계 장치를 사용하든지 간에 거기서 로그온만 하면 내 정보가 자동으로 이쪽에 세팅이 다 끝나는 거죠. 이런 기본 개념이 클라우드의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클라우드라는 건 뭐냐? 여러 사람이 동시에 쓸 수 있도록, 구글을 저만 써요? 아니죠.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글 시스템을 같이 연동해서 쓰고 있어요. 즉 하나의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구글 컴퓨터 하드웨어가 엄청나야 되겠네요. 엄청난데 이제 그런 시스템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PC 환경하고 이런 시스템하고 전혀 차원이 틀려요. 서버용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다양하게 여러 가지 기법들을 이용을 해서 하드웨어들을 논아서 다양하게 쓴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독자적인 하드웨어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드웨어를 여러 개 구입하는데 하드웨어에 여러 개 구입하려고 하면 내가 A 하드웨어에 접속하고 B 하드웨어에 접속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분산 시스템은 그런 게 아니고 어떤 하나의 중간에 뭐를 하나 둬서 내가 거기다가 한번 연락하면은 그 시스템이 알아서 여러 가지 하드디스크에 자동으로 자기가 알아서 다 파일을 관리해주고 분산시켜줘요. 나는 어떻게 분산하든지 나는 몰라도 돼요. 그냥 그쪽에다만 데이터가 저장하도록 해주면은 그 시스템이 알아서 자연스럽게 다 분산 환경에 맞게끔 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구글 쓸 때, 저 같은 경우도 구글 주소록을 쓰는데, 나는 이 구글 내 주소록은 A라는 컴퓨터에다만 저장할 거야. 이렇게 안 하는 거죠. 나는 그냥 구글에다가만 넘겨주면 돼요. 접속만 해주면 돼. 그러면 구글에 있는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이 파일들을 알아서 나눠서 다 쓰면서
처리해 준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장 기술이 이제 하드 분산형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옛날처럼 한 군데에서만 저장해서 쓰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이제 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빅데이터라는 건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가 들어오고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기술이 같이 동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책 뒤에 보시면 기술의 발전에 클라우드 시스템이라는 게 하나 중요한 이슈로 설명이 돼 있죠. 그 이유가 바로 그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저장뿐만이 아니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제 NoSQL이라는 여러 가지 이제 그거를 끄집어내서 처리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한번 다시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저장 기술이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저장한 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분산 처리해야 되는 기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처리 기술에 따라서 하드웨어적인 처리입니다. 하드웨어적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 처리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인 메모리 기술이라든가 인 데이터베이스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개발돼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중요한 내용은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데이터와 처리하는 방법과 그게 계속 꾸준히 저장해서 한 번씩 쓰는 저장을 분리해서 쓰게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이 정보 생명 주기 관리라는 표현으로 여기서 쓰고 있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실시간으로 매번 스트림으로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따로 모아서 분석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데이터들도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죠? 몇 개월에 한 번씩 쓸 수 있는 데이터들 또는 그런 데이터들은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실시간이 아닌 배치 처리 방법을 이용해서 쓰게 된다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분석 방법들을 우리가 골라내서 이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처리한다. 이 데이터는 그러면은 저장해놨다 나중에 배치 처리를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분석이 돼서 잘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중에 대표적인 개념 맵 리듀스라는 게 있는데 이런 기술들이 그러니까 이게 빅데이터의 하나의 중요한 큰 키워드 기술이에요. 하둡 맵 리듀스. 요거는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이제 분석 처리하는 기술입니다. 이제 이게 이제 데이터 분석 기술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래서 통계 분석 기법들, 데이터 마이닝 기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추천 시스템이죠. 아마존 같은 데서 하나의 책을 구입하면 그 책에 대한 추천 시스템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추천 시스템도 있고, 그 다음에 근데 그 추천 시스템을 돌리기 위한 여러 가지 분석 기법이 있어요. 분석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씩 한번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후드라는 게 있어요. KNN이라는 기법도 있고 여러 가지 분석 기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석 기법들을 이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런 분석 기법들을 통해서 이렇게 정보가 추출이 돼서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이걸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양한 분석 기법. 그다음에 뭐 장바구니 분석 기법이라든가 그래서 소비자들이 장바구니에다가 이제 물건을 사죠. 그런 소비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어떤 제품하고 어떤 제품이 가장 많이 팔릴까? 그러면 나중에 이제 마케팅에서 활용하는 게 묶어 팔기 있죠. 끼워 팔기, 묶어 팔기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월마트나 이런 데 가시면 여러분들 배치하잖아요. 제품들을 배치할 때 가장 많이 팔리는 물건들끼리 이렇게 근처에다 배치해주면 사람들이 바로바로 골라가기 쉽겠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제 데이터 마이닝에서 얘기하는 게 기저귀하고 맥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저귀하고 맥주하고 같이 안 팔릴 것 같죠? 전혀 기저귀랑 맥주는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에서 월마트에서 이런 장바구니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이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이 뭐하고 가장 많이 사갈까. 그러니까 장바구니라는 거는 이제 물건을 막 집어넣어서 한 번에 들고 가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장바구니 분석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그 기법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봤더니 미국에서 맥주하고 이상하게 기저귀가 많이 같이 팔려나가는 거예요. 금요일 날 오후에. 도대체 이게 뭘까?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고민을 했답니다. 분석을 했는데 뭐가 나왔으니까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원인을 밝혀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막 분석을 해본 결과
미국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오후에 가면은 이제 남자들끼리 모여서 스포츠 중계를 같이 모아서 하는데 맥주 한 잔씩들을 합니다. 미국 문화가 그래요. 금요일 저녁에 다 같이 모여서 토요일 날 다 같이 모여서 거실에서 스포츠를 같이 보면서 막 여러 가지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고 바베큐 파티도 금요일 저녁에 합니다. 저녁에 다 주변 친구들 모아서 파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제 맥주 사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와이프가 가는 김에 기저귀도 좀 사갖고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남자가 가서 이제 월마트나 이런 데 가서 차로 가서 맥주도 사면서 같이 기저귀도 그냥 사갖고 같이 오는. 그러니까 전혀 별 상관이 없는 거.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데이터를 분석해 봤더니 전혀 의외의 뭔가의 패턴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걸 분석해내는 게 데이터 마이닝 기법입니다. 그러려면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이 존재하겠죠. 이제 그런 분석 방법들을 우리가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그래서 장바구니 분석은 이렇게 분석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활용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봤던 레코멘데이션 시스템도 분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의 관심이 또 있을지 모르는 저희 뉴럴 네트워크, 그래서 인공지능.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어떻게 분석이 처리가 되느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는 게 데이터 마이닝 기법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이 있습니다. 텍스트 마이닝 기법은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치는 그런 텍스트들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그거를 그 정보를 끄집어내서 하느냐. 뭐 이런 분석들. 그 다음에 예측, 뭐 이런 평판 분석.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뭐 크게 여기서 책에서는 좀 쪼개놨는데 통계 분석.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기법들이죠. 통계에 대해서 많이 쓰는 건데 결국은 이 데이터 마이닝 이런 것들도 다 통계 분석 기법에 의해서 다 나오는 겁니다. 수학적인 어떤 그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다 개발이 되는데 알고리즘을 우리가 배우는 건 아니에요. 알고리즘보다는 그거에 어떻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나오는지에 대한 그런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논리적인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수학적 공식을 배우지는 않을 겁니다. 실제로는 설명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들어야 되니까. 근데 그걸 갖고 여러분들 보고 풀라고는 안 합니다. 절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데이터 마이닝 기법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문서 처리하는 거, 그런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해서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측 분석하는, 예측 분석은 이제 결국은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는 그런 분석 기법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판 분석. 이제 이런 것들이 A라는 사람을 선호할지 B라는 사람을 선호할지 이제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여론조사할 때 많이 쓰는 분석 기법들이겠죠. 그래서 평판 분석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걸 끄집어내서 하는 그런 얘기들이 합니다.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사람하고 어떤 하나의 사람이 얼마나 더 가까우냐, 이런 네트워크 타이라는 개념을 하거든요. 끈끈한 거.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걸 분석해주는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게 또 있어요. 막 선으로 연결돼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막 분석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나를 중심으로 해서 막 분석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나랑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군지 나오겠죠. 뭐 이런 걸 분석하는 그런 기법들도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실시간 분석 이런 것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밑에 하위 단계에 있는 시스템적인 얘기들을 좀 하고 있으니까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시각화 기법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나오면 숫자로 제공해 줄지 아니면 그래프로 제공해 줄지 이런 건데 거기에 따라서 그래프로 보여주는 게 가장 좋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기법들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분절형, 연속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분절형은 딱딱 끊어져서 우리가 그래프가 그려지는 그런 걸 얘기하고요. 연속형은 시계열 그래프처럼 주식 있죠. 주식은 계속 이어져서 나오죠. 계속 며칠 동안, 몇 년 동안의 데이터들이 계속 눈앞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그런 시계열 분석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법들이고요. 이제 그러니까 시각화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체 분포를 그려줄 거냐, 아니면 그 안에 있는 그래프를 그려줄 거냐. 그래서 전체에 대한 비율 퍼센트로 나오죠. 이걸 파이 분석이라고 합니다. 파이 분석. 그래서 원 도표 또는 파이 도표라고 해서 동그란
그림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분류를 이렇게 해놓죠. 누가 몇 %, 뭐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들을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뭐 관계 시각화라든가, 그 다음에 비교 시각화 있는데, 여기 보는, 밑에 보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체르노프 페이스라는 이제 시각화 도구 중에 하나예요. 밑에 보는 샘플이. 체르노프라는 건데, 뭐냐면, 사람들의 얼굴을 이용을 해서 감정을 이제 표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화가 났다 뭐 이런 게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시해 주는 하나의 도구 기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쓸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걸 골라내야 되죠. 그래서 다양한 시각화 도구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울 텐데 그런 걸 보시면서 아, 요거는 요때 써야지. 요거는 요렇게 써야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네. 이거 플러스 아까 전에 본 거 내비게이션도 색깔을 단순하게 속도를 색깔로 그냥 표시해서 그림으로 표현해 주니까 훨씬 더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쉽죠.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복잡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그때 상황에 맞춰서 다양하게 우리가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해주는 건데 거기에 관련된 여러 이미지 도구들이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요걸 쓰거나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개발을 해야 되죠. 개발을 할 때는 이제 R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고요. 뭐 다양하게 여기 보면 이렇게 그래프들이 많이 존재하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포믹스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인포메이션하고 그래픽의 약자로 해서 인포믹스라는 용어로 쓰기도 합니다. 인포믹스라는 용어도 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 지도,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도구들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렇게 빅데이터가 발전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발전 동인에 대해서 여기서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하드웨어적인 그런 발전과 네트워크의 속도의 발전. 이제 이게 크게 이렇게 빅데이터를 발전시키는 크다란 원동력이 됐다. 발전 동인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데이터 양이 계속 2배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이런 증가하는 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장 공간, 즉 기술적인 그런 저장 공간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그거를 분산할 수 있도록 하는 하둡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이제 다양한 양의 정보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됐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의 엄청나게 빠른 속도. 요즘은 뭐 5G라고 얘기하죠. 5GB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저장소의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데이터 저장소의 그러니까 가격 하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그겁니다. 이제 하드웨어가 엄청나게 싸졌다는 거죠. 그죠?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과거에 비해서 점점 이제 하드웨어들은 이제 싸지게 되는 거죠.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동력이 됐다는 거 하나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보다는 두 번째가 더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클라우드 시스템이 이제 정착화되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클라우드 시스템도 2010년도쯤 해서 나오면서 크게 각광받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클라우드라는 용어는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있죠? 그래서 클라우드라는 거에 대한 것들. 결국 이 클라우드는 이제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아스, 파스, 그 다음에 사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 듣는 용어들이죠? 다음 주에 제가 한번 얘기할 겁니다. 다음번 이제 할 때 클라우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쭉 해드릴게요. 클라우드를 알아야 이 전체 빅데이터에 대한 흐름을 또 알 수 있으니까 클라우드에 대한 기본 개념하고 이런 것들을 다음번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쨌든 이런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한 것들이 개발이 되고 그 안에서 저장할 수 있고 플랫폼이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가 개발이 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 시스템의 세 가지 용어는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 이런 개념을 씁니다. 그 다음에 파스는 P의 약자로 해서 플랫폼, 사스는 S 서비스의 약자에 대해서 서비스. 그래서 다양하게 뭐 그런 것들을 쓰게 되는데 뭐냐면 여러 사람이 이런 클라우드 회사가 존재하면서 다양하게 우리가 값싸게 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구글 같은 경우는 공짜로 쓰거든요. 공짜로 쓰고요. 그 다음에 뭐 공짜로 쓰다가 이제 아마존 이렇게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을 받고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쓸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와이파이에서 LTE가 이루어지는 처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통신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